주말 촛불 광장 투표! 주말 투표! 광장 투표!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주말 촛불 광장 투표! 주말 촛불 광장 투표!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부정선거 꿈꾸지 마! 부정선거 꿈꾸지 마! 촛불 시민이 지킨다! 촛불 시민이 지키라! 부정선거 꿈꾸지 마! 부정선거 꿈꾸지 마! 촛불 시민이 지켜낸다! 촛불 시민이 지켜라! 포커스온이라는 신문에서 전북대학교 학생들한테 어느 라인에서 내려왔는지는 몰라도 조교의 명령으로 조직적으로 그 뭐라 그러죠? 인증번호를 수집해 와라. 이런 오다가 떨어졌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같은 당에 런닝메이트격인 안희정 후보도 민주당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멘트를 하셨습니다. 어제 신문 기사화가 돼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팩트입니다. 신문 기사로 다 확인된 겁니다. 이런 부분을 그 어느 누구도 해명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면 우리 국민들을 그야말로 개 돼지로 보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침묵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저들이 벌여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개 돼지가 맞는 거예요. 저는 참지 못하겠어서 페이스북 친구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였고요. 유니키님은 홀로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들어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내가 유니키님하고는 그 전부터 알던 사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남자로서 쪽팔려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러면 유니키님 하실까요? 네,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카메라 잡아주시면 네, 해드릴게요. 야가 꺼졌어.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정말 다들 하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일요일 날 제가 혼자였어요. 이게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이제 같이 참석하기가 3명밖에 안 되는데 같이 참석하기가 뭐했다 그랬고 또 한 분은 그냥 저한테 카메라를 들어주셨고 문 앞에서 쫓겨났었어요. 어제는 둘이 가서 이제 잠시 들어갔다가 또 쫓겨났고요. 그래도 도저히 포기를 할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요. 민주당이 부정 경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대통령 선거는 전날 문자로 통보하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약속을 해도 뭐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하는데 어떻게 투표를 하루 전에 문자로 통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민주당 경선하는 날이 국경일이 아니고 휴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녁 6시까지 하면은 거기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투표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투표소도 원래는 사람들이 촛불 광장에서 주말에 8시까지 하기로 신문에도 발표 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촛불 광장이 없어지고 갑자기 평일이고 갑자기 6시고 갑자기 하루 전에 통보해도 되기로 그게 가만히 있으면은요 이제 우리를 개 돼지로 알고 뭔 짓을 해도 괜찮다고 이제 사람들이 선관이라든지 한교안 정부의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민주당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도 계속 간을 보는 건데 간 보는데도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를 정말 개 돼지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현장 투표에다가 목숨을 거느냐 하면은 부정선거가 세월호하고 연관이 있다는 설 때문이고요. 또 부정선거가 저번에 ARS가 부정선거였다는 설 때문입니다. 즉 ARS를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서 현장에서 투표해서 움직이면은 또 뭐 바꿔치기 하거나 어떻게 될까봐 그 자리에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수개표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손으로 하나하나 다 검사해가지고 우리 표를 한 표도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은 현장 투표에서 A 후보가 50%, B 후보가 30%, C 후보가 20%라면은 현장 투표의 퍼센트나 ARS의 퍼센트나 똑같을 것이니까 ARS를 함부로 조작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10%니까 이제 괜찮겠다. 이렇게 이제 10%면은 전체의 그 경선인단의 의사와 같을 거니까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ARS 조작을 할 생각인지 뭔 생각인지 그 사람들이 현장 투표를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뭐 저도 그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실력 행사를 해서 그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한 표로 잊어버릴 수 없으니까 약속했던 대로 주말에 촛불 광장에서 전국 8곳 촛불 광장에서 8시까지 투표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거기에서 수개표를 하고 수개표했는 결과를 그 자리에서 공표해라. 뭐 합쳐가지고 어찌고 저찌고 이런 거 안 됩니다. 만약에 합쳐갖고 그 합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뭐 A 후보가 뭐 40%, B 후보가 37%, C 후보가 뭐 35%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것이 현장 투표에서는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투표해서 그 자리에서 뒤집어서 그 자리에서 계산했으니까 현장 투표에서 A 후보가 50%였는데 믿을 수 없는 ARS하고 합산을 하니까 뒤집어졌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현장 투표가 몇 %가 나왔는지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해야만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ARS 투표는 몇 %가 나왔다. 그게 비슷할 거 아니에요. 10%면은 그 표본이 충분하니까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못 믿는 이유는 2월 15일 날 경선인단 모집 첫째 날에 많은 신문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첫날 70여만 명이 몰려서 경선인단 등록했는 사람이 30여만 명이다. 이런 기사가 막 쏟아졌어요. 뭐 인터넷으로 신청했는 사람이 21만 몇천 명이고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아이고 불났어요. 그걸 보고 그걸 보고 이제 제가 뭐 말을 했었죠. 그걸 보고 우리가 그날 이제 투표했는 사람들 300명이 모였는데 300명 중에서 경선 신청을 계속해서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되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증인. 첫날 아무도 안 되었어요. 네, 갈아요. 그러니까 첫날 30만 명은 갈아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페이스북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거는 사기다,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더민주당에서 도표를 주면서 기사가 잘못되었는 거다. 원래 사실은 그때 무슨 디도스인가 뭔가 공격이 돼갖고 안 되어서 뭐 7천 명인가 8천 명밖에 전화 신청을 못했다. 그리고 뭐 19,000명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권리 당원을 자동으로 입력했는 건데 그게 뭐 잘못 계산해서 기사가 잘못 났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요. 제가 그 의문을 제시하기 전부터 나왔다면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문을 제시하기 전에서는 온갖 설레발을 다 쳤는 거예요. 역선택이니 뭐니 해놔놓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신청했는 사람이 원래는 7,000명밖에 안 됐다. 그럼 7,000명밖에 안 됐으면은 각 후보 진영에서 난리가 났어야 돼요. 도대체 전화를 했는데 70만 명이 전화했는데 전화가 7,000명밖에 안 되었으면은 난리 났어야 되잖아요. 저 머리 뚝 뭐? 가지고 바로 일로 왔잖아. 모든 투표 문재인이라든지 뭐 안희정이, 이재명, 최성희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안 했어요. 이 후보들이 짜고 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7,000명밖에 안 되었으면 70만 명이 신청을 해서 7,000명밖에 안 되었으면은 거기에서 4명 중에 누구라도 나가갖고 개지랄을 떨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못 믿겠고 선거관리위원회 뭐 황교안이가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도 못 믿겠고 믿을 것은 촛불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요번에도 그 현장 투표가 이제 그 바로미터가 된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해서 컴플레인이 나오고 사람들이 의문을 제시한다는 걸 아니까 현장 투표 신청을 했는 사람이 10% 정도 돼요. 그리고 그 권리당원하고 대의원이 한 20만 명, 19만 5천 명 정도 돼요.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은 그 원래 모 집단인 전체 경선인단이 뾰록 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을 투표를 못하게 하려고 자기들끼리 전혀 이상한 당규 19호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당규 19호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그것을 올렸는데 니들이 못 받는 니들이 잘못이다. 그럼 당규 19호 더불어민주당 게시판에 올라가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루 전날만 통보하면은 대통령 선거를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문자로 하루 전날만 통보하면은 괜찮다. 평일날 저녁 6시까지 휴일 아닌데 저녁 6시까지 투표를 해야만 한다. 그러면서 촛불광장 아니고 너희들이 찾아가라. 그 뭐 2시간이 걸려서 하든 3시간이 걸려서 하든 찾아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니들이 투표를 못했는 것은 다 니들 책임이다. 요렇게 하는데 4명의 투표 그 후보들이 다 자기들의 정권을 위임받았는 의원들에 의해서 거기에 오케이 하면서 다 사인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시도를 했는 선거관리위원회랑 황교안이 새끼도 개자식이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했는 민주당도 제정신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오케이를 했는 이재명 그 다음에 문재인 최성 안희정 이런 애들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걔들이 촛불을 무서워하고 국민을 무서워한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제 촛불은 꺼졌다. 이제 끝났고 선거는 투표는 니들이 하고 개표는 우리가 한다. 조작은 우리가 하고 니들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도 보통 사람들 다 촛불 현장 투표하는 사람들은 ARS를 못 믿었어. 현장 투표를 신청했기 때문에 반드시 ARS가 아니고 현장 투표를 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촛불 광장, 광화문 광장에서 저녁 8시까지 약속했는 대로 거기에서 현장 투표를 하고 그쪽에서 까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56곳을 뭐 선거구를 한다는데 이쪽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왜냐 그러면은 그쪽 부분을 그 각각의 지역을 다 감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선거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뭐
각 선거구에서 최선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감시단을 안 파견하고 뭐 이게 이재명 뭐 후보 같은 경우는 한 명만 했는데 상식적으로 한 명이 하루 종일 아침 7시부터 저녁 먹고 6시까지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거기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쪽에서 만약에 갔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라요. 그쪽에서 몰포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선거 관리의 모든 권리를 선관위에다가 맡기면 민주당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위탁을 맡겼는데요. 그 위탁을 맡겼는 황교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모든 것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 뭡니까 알바라고 하나 정부에서 그 지원하는 그런 일을 그 요청을 하는 것이 동사무소에 리스트가 쭉 있어요. 뭐 이렇게 시에서 하거나 뭐 동사무소에서 무슨 그 뭐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오셔서 그 일을 알바를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한테 오전에 나와서 그 뭐고 선거 참관인 하면은 일당 5만 원, 오후에 나와서 일당 참관을 하면은 선거 관리 참관하면은 5만 원, 뭐 나누어서 2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저번 선거했을 때 미리 이제 사전 투표도 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잠시 나가 있으세요, 어떠세요 해도 거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감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감시할 수 없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감시원 없는 체계를 만들어 놔두고 그렇게 투표를 하려 그러면 그건 정당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촛불광장 8곳이라 그러면은 한 곳에 한 8명씩 아침 저녁으로 바꿔가지고 다 투표하고 그쪽에서 뒤집어서 현장에서 까고 그쪽에서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은 그 동사무소에서 연락 받아서 한 명은 새누리당 그 배지 달고 그 경선 감시위원 또 그 다음 아줌마는 더불어민주당 그 주는 대로 목걸이 주는 대로 그거 달고 그냥 앉아서 있고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감시를 하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알바 나오는 분이시니까 앉아 있다가 시간 되어서 가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 256곳을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를 막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신뢰를 못하고 못 믿느냐? 지금까지 믿을만 했느냐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믿을만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고 현장 투표 20만 명은 전체 유권자 2천만 명의 민의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20만 명의 현장 투표의 퍼센트가 ARS를 함부로 조작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90%의 ARS 200만 명 투표자들의 내 표가 원래 표하고 섞이지 않게 우리 민의가 잘 전달됐는지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200만 명의 투표로 당선되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19대 대통령이 될 확률이 99%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현장 투표에서 우리의 의사를 대변해 줄 현장 투표를 신청했는 귀찮지만은 가서 신청했는 사람 20만 명은 2천만 명의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투표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조작질을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믿을 수가 없고 황교안 정부도 믿을 수가 없고 그것을 인정한 민주당도 믿을 수가 없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정권을 위임받았는 대권 후보 4명도 의문부호가 찍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우리가 정확하게 인정이 되고 정확하게 표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조작질은 3족을 멸합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은 촛불이 얼마 안 돼 보이죠? 이거 시정을 안 하면은 제가 장담할 건데 250만 300만 됩니다. 맞습니다. 예, 반드시 긴장하셔야 되고요. 여기 지금 지지율 50% 넘으니까 민주당이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국민이 주인이죠. 주권자고 우리가 이러는데, 우리를 이렇게 오늘도 여기서 지금 쫓겨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대우하면은 한번 지지율 빼볼까요? 한번 일주일에 5%씩 빼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 꼴 나는 거 보여줄까요? 네,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반드시 내 후보들과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을 시키고 해야만 할 겁니다. 이것은 통보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통보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걸 받아들일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무조건 약속했는 대로 지키고, 그 선관위와 민주당과 후보들이 약속을 지켜서 그대로 실행하십시오.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알아서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혹독하게 치르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내놓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원 비평 16회 최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광장 공포증과 개인 공포증에 시달려서 방구석에서 책만 보던 사람이었지만 너무나 화가 나서 오늘 나왔습니다. 네, 잘 나왔어요. 정원 비평 강의를 한다고 핑계를 대고 사실은 시위에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전략적 판단에 따른 발언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그 누군가와 똑같은 행태이기 때문에 비록 찬물을 끼얹는 경제학 강의일지라도 원래 약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강의입니다. 사내 유보금이란 무엇인가? 지금 여기는 여의도고 한국의 대표적인 금융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한다면 5분 만에 이 지역의 애널리스트들을 압도하는 식견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촛불을 들어서 여러분 서 계신 곳에 왼쪽 하늘을 향해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지켜주십시오. 그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하향 직선이 됩니다. 그쵸? 약 35도에서 45도의 하향 직선입니다. 그게 1995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국민 총소득 중에서 우리 가계 총소득의 하향 직선입니다. 70%에 있던 우리의 가계 총소득 비율이 60%로 내려앉았습니다. 1995년도부터 2012년까지 우리 가계는 그렇게 살림이 비었습니다. 그런데 가계 총소득은 국민 총소득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누구의 소득이겠습니까? 제발. 기업의 총소득이 나머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부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소득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13% 내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빼고 계산해도 됩니다. 따라서 촛불을 들고 반대편으로 이제 향하십시오. 상승 직선이 됩니다. 국민 총소득 중에서 가계 총소득의 하향 직선을 뒤집으면 정확하게 기업 총소득이 1995년도부터 2012년까지 늘어난 직선이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가계 소득은 매우 계속 내려앉고 기업은 계속 지갑이 불려갔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거 과정, 투표소 투표 과정이 아무도 알 수 없게 은폐되고 날치기로 되었듯이 이 모든 자료들은 시민들이 함부로 볼 수 없고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아주 복잡한 도표와 데이터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투명한 것은 옳은 것이고 불투명한 것은 틀린 겁니다. 복잡한 것은 대개 나쁜 놈들 짓이고 단순한 것은 옳은 사람의 짓입니다. 날치기로 하는 것은 99% 나쁜 짓입니다. 약속을 짓는 것은 100% 나쁜 짓입니다.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 점의 불꽃만 남아도 불꽃은 다시 광야를 불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호흡을 고르는 사이에 잠시도 쉴 수 없는 작은 불꽃들이 여기 와서 감시의 눈초리로 광야를 불태울 기세로 절대로 불투명해질 수 없도록 절대로 날치게 할 수 없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금 100여 개의 촛불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유니킴님 말씀대로 계속 우리를 우습게 알고 복잡하게 은밀하게 날치기로 해치운다면 당장은 선거가 것처럼 보이겠지만 반드시 광야를 불태우는 불꽃의 온도에 열기에 다 태워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다시 경제학으로 돌아와서 후보들 중에 우리 이재명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아까 유니킴님이 너무나 잘 말씀하셨다시피 4명의 후보의 대의자가 국민의 민심이 당으로 대의되는 것처럼 보이고 당의 민심이 후보의 민심으로 후보의 의사로 대변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후보의 의사는 뭐라고 합니까? 협상 대표자로 또 대의되는 것처럼 보이는 몇 단계의 복잡한 과정 속에서 촛불의 민심이 복잡화 단계 속에서 왜곡되고 굴절되고 사라져버린다면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4명의 후보 중에서 입만 열면 거짓말 말고요. 말 바꾸기. 아니 저 누구를 비난하는 네거티브 안 합니다. 사내유보금 이게 인기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되게 한 후보가 있지요. 뭐 실명을 거론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는 문양입니다. 사내유보금은 원래는 재벌과 주주들의 용어입니다. 주주들한테 배당을 뺏기기 싫어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지분을 갖고 있는 오너 가문들이 어찌어찌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 너무나 유명해져서 그들을 옥죄는 칼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저쪽 오른쪽 하늘을 향해서 뻗었던 그 상승 직선이 정확하게 1995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사내 유보금 증가 직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사내 유보금이라는 이상한 자본 잉여금 플러스 이익 잉여금이 어쩌느니 회계장부가 어쩌느니 세법이 어쩌느니 하는 용어가 사실은 기업 총소득이 엄청나게 늘었음을 증명하고 가계 총소득이 엄청나게 줄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적 표현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개념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사내 유보금이 엄청나게 쌓였다는 것은 국민 경제가 돌지 않고 가게에 가야 될 돈이 기업에게로 다 가고 있다는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똑똑해져야 됩니다. 사내 유보금 나쁜 놈, 저 돈 뺏어야지 하고 법을 만드는 것은 그들의 복잡화 술수에 말려드는 겁니다. 사내 유보금이 많이 쌓이고 이익 잉여금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주주에 갈 돈을 안 주고 노동자에게 갈 임금을 적게 주고 중소기업에게 가야 될 이윤을 뺏었기 때문에 억약을 연속해서 했기 때문에 이익 잉여금이 많고 사내유보금이 많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내유보금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쫓아가서 투사의 빨간 천에 놀아나는 투처럼 되지 말고 총괄적이고 단순하고 투명하게 법인세를 증가시키면 되는 겁니다. 절대 사내유보금이 현금이니까 현금 뺏겠다라는 무식한 경제학적 수준에 우리는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설비와 주식과 토지와 부동산과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우리 다 압니다.
그것을 직접 뺏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부당하게 쌓이는 이익 잉여금이 쌓이는 것을 막고 국민 경제가 순환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내 유보금의 부당한 축적을 막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법인세를 올림으로써 투명하고 단순하게 국민 경제의 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갑자기 똑똑해집니까? 투명해지면 우리는 집단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만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진리를 알 수 있고, 태블릿 PC의 파일이 IP 주소가 어떤 놈이 저떤 놈이 개소리를 안 하더라도 박근혜와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날치기로 이루어지는 이 행태, 애초에 촛불 광장에서 하겠다는 그 약속을 어기는 행태, 수없이 넓고 많은 실내 공간들에서 이루어지는 투표의 복잡화 행태, 이것만 보더라도 이 숲이 썩은 나무 숲이고 나쁜 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작은 불꽃입니다. 그러나 온 들판을 불태워버릴 수 있는 뜨거운 온도로 응축된 촛불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결정적 순간에 그대들의 박근혜 최순실보다 못한 더 심각하고 더 위해로운 불법 선거의 증거와 기미가 포착될 때 그들은 박근혜 최순실보다 더 확실한 민주주의의 불꽃 아래 태워질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감시의 눈초리를 한 번도 거두지 말고 냉정하고 집요하게 살펴보고 언제든 단죄할 용기를 갖고 싸워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말씀 잘하시죠? 네. 김영인 기자 오셨나요? 김영인 기자? 아직 안 한다 보네. 아직 안 오셨네. 이 사드 문제에 관해서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고 현지 중국 언론들을 계속 달랬어요. 뭐 CCTV라든지 인민일보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우리 한국의 많은 세력들은 중국과 적이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 오해하지 마라. 우리는 절대 너희들의 안방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것들을 꾸준히 메시지를 전했고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김영희 기자, 네가 외교부다. 우리 외교부는 그때 뭐 했냐면 뭐 했습니까? 4개월 동안 뭐 했죠 우리 외교부가? 바지 사러 가고.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바지 사러 갔잖아. 외무부 장관인가 뭔가 바지 바지 사러 갔어요? 바지 공 치러 가고 뭐. 자, 그러면 자유발언 시간을 좀 가질게요. 여기 다양한 분들이 오셨고 자기 말씀을 좀 응축해서 5분 정도로 잘라서 한 분씩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분 좀 나오시죠. 예, 나오십시오. 자기 성함하고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대단해. 이거 누르셔야 돼요. 네, 저는 한동욱이라고 하고요. 나는 그거 사용하는 거 몰라가지고 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동영상을 하나 찍으면서 왔어요. 생애 처음으로 동영상을 하나 찍으면서 왔거든요. 네, 내일이 평일이고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하려고 해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투표를 하시고 직장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내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사는 곳은 관악구고요. 저희 집 근처에 관악구 선거사 관리사무소에서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내일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일 전에 아침에 전에 있던 선거에서 아침에 선거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투표소 안내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투표를 포기한 사람이 많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쯤이면은
아침에 급하게 출근하시는 분들이 투표소를 찾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투표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거꾸로 안내 그 표지판이 얼마나 돼 있나 한번 동영상을 찾으면서 봤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표하는 장소랑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 그 장소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그 선거관리위원회 찾아가는 길이 그 서울대 입구 4번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안내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거와 비슷한 곳에 안내표가 지금쯤이면은 그 제가 아까 동영상 촬영한 시간이 6시 좀 넘어서였거든요. 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예,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안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새벽에 작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내일 아침 6시에 한번 와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그 멘트를 마무리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분들도 그 자기 여기 서울시만 하더라도 여러 구마다 투표소가 설치돼 있고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처럼 투표소가 아주 자세하게 그 세분화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다른 구에 가서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침에 그 투표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그 지금 돌아가시는 길에 만약 그 투표 안내가 얼마나 돼 있는지 그거 한 번쯤 확인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예, 제가 확인한 결과 그리고 동영상을 촬영한 결과요. 내일 아침 6시에 제가 확인을 하고요. 제가 그 지하철역 앞에서 투표소 안내를 해도 되는지 그거는 저도 날짜나 모르겠어요. 그거 와서 저는 찍으려면 그 앞에서 찍어라. 있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투표소 안내하시는 분들이 투표는 있으면 자기네들이 안내하려고 하겠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드가 지금 우리 세계 4강 열강 사이에서 남북한의 민족의 안보와 경제를 빌미로 지금 그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의 말씀 중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래, 고래 싸움에 돌고래가 될래. 돌고래가 되는 게 좋지. 새우가 돼서 우리는 그 국방비와 중국 경제 제재와 안보를 담보로 사우드를 놓는 것보다는 자주력 외교를 갖고 중국과 뭐 미국과 일본과 그 북한과도 평화 협정 체계로 가는 게 평화가 낫지 계속 안보 운운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는 방법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예를 들어 가장 좋은 방법은 평화 통일이 제일 좋기는 하는데 평화 통일을 하게 되면 갑자기 그분들 제가 남한에 오신 분들도 종종 뵙고 그러는데 그 일정 기간 우리 이질화가 너무 돼 있어가지고 우리 체제나 뭐 그런 걸 전혀 몰라요. 우리 많은 국민의 세금이 그 나라 북에 계신 분들을 다 그 먹여 살리고 인프라나 수도 전기 모든 거를 복지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럼 평화 통일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치면 두 번째 안으로는 뭐 싸워서 전쟁을 해서 통일을 시키는 게 유익하냐. 엄청난 그 생명과 경제적 피해가 커요. 일본도 클 테고 남한도 클 테고. 그러면 전쟁을 해서는 안 돼요. 세 번째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세 가지 안 중에는 평화협정 체계인데 지금 해방된 1945년에 해방된 이후로 50년도에 전쟁한 이후로 일갑자 한 65년 70년은 넘었는데 지금도 안보 운운하면서 계속 미 국방비에 그 어마어마한 그 비용이 지불이 되고 하느니 평화협정 체제를 맺고 남북한 평화 무도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나. 싸우는 것보다는 평화와 안보가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그 국방비에 지불되는 돈과 그런 비용들을 좀 아끼면 이북에 많은 그 교류나 그 이북에 많은 그 자원이라든가 인프라를 우리는 남한에서 그쪽에 수도나 도로 기관방산하고 구축을 하고 그쪽에 그 자원 같은 걸 우리가 유익하게 가져다 쓰고 건설 경기 인력이 그 도입이 되면 경제가 한풀 나아지지 않을까. 방향은 전쟁하고 평화하고 그 평화도 이제
적화 통일을 하는 게 좋겠냐, 평화체제 통일을 이루는 게 유익한 건지 세 가지 안을 생각해 보면 평화협정 체계가 가장 그 비용이나 국민 안보나 가장 유익한 방법이지 않을까 개인 생각을 조금 떠들어 봤습니다. 말씀하시죠.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자, 이거 보시고요. 저는 게으르고 깐깐한 용인 아줌마 최지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정권 교체는 국민이 이미 해놓은 상태인데요.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의 개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투명하게 정직하게 하지 않는다면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제2의 박근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개돼지라는 그런 정치권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요, 말할 게 더 있는데요. 토론해 보시면 짜고 치는 고수업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동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한 팀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네들끼리 게임하는데 난 구경꾼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국민의 울분 터지는 그런 마음을 대변할 우리는 후보를 찾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변하서는 화끈하게 대변하고 그 팀 안에서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화끈하게 토론을 하셔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동지끼리 왜 그러십니까? 유감입니다 하고 찌려보시고 저는요 정말 발맛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 안희정 후보가 대연정을 하셨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대연정 안에 촛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지라고 할 때 그 동지 안에 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끼리 동지, 형 동생, 대연정하고 우리는 뭐죠? 우리 개돼지. 개돼지로 지금 딱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저들의 머릿속에는 촛불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싫어진 거예요. 촛불이 부담스러워지고 제발 좀 꺼졌으면 좋겠는데 알아서 꺼져주잖아. 지금. 계속 타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지. 우리 계속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길은 끊임없이 떠들고 끊임없이 촛불 들고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하는 자에게 그 누구도 권력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 것이고 이 나라는 우리 국민 그 자체입니다. 맞습니다. 저 뒤에 있는 것은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저 건물을 건물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촛불과 우리의 살아있는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월호 아이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분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양평에서 왔습니다. 국민하기 정말로 힘듭니다. 쉽죠? 근데 함성 한번 지을까요? 원래 민주주의란 이렇게 불편한 겁니다. 그렇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일 현장 투표를 신청하신 분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제일 가까운 선관위에 가셔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아, 그래요? 신분증만 있으면 네.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잠깐만요. 내일 저는 인천 서구에서 왔는데요. 잠깐만요. 이 시구 잠깐만. 그렇게 나와 지금 민주당 후보들 경선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 투표를 가서 선관위 가서 투표하면 그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투표 자체를 완전히 보이콧할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협조해 줘야 됩니다. 물론 각 어차피가 개인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차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협조하더라도 우리가 18대에서도 우리가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것만큼 우리 스스로 이거는 우리가 못하게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는 제가 확인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 가서 선거하라는 이거 자체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하면 어떡하냐고. 주말 투표도 해야 합니다.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내가 내 주소로 내 주민등록상에 주소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관없이 내일 공식적으로 지정된 투표소에 내가 사는 지역하고 상관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투표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전화로 예전에 확인해보는 거 자기 집 주소가 아니면 투표가 안 된다고 들어가지고 저는 제 주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내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빨리 잡아주세요. 지금 바로 잡아주세요. 어느 지역에서라도 투표를 하면은요, 저 신분증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250곳의 투표소에 가면은 그 얘기를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어느 지금. 곳에서라도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의 투표자 수가 53%고 호남의 투표자 수가 20%인데요. 제가 그러면 알겠다고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가능하면은 촛불 광장에서 제일 가까운 데서 투표를 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딥니까 하니까 광화문하고 좀 떨어졌지만은 시청 앞에 있는 시의회 거기가 광화문에서 그래도 제일 가깝더라고요. 그 시청 앞에가 아니고 시청 앞이 무조건 아니고요. 시청 앞에서 좀 가요. 아니야 시청에서도 본청이 있고 저기가 있어요. 시의회. 별관이 있어요. 서울시 별관. 예. 서울시 별관 바로 건너편에 보면 시의원회관이 있는데 거기 2층이에요. 예, 시의회 회관 2층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주권을 나는 단 한 표라도 우리 주권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되는 대로 위치가 되는 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사람들이 광장에서 주말에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안 되더라도 광장 쪽에 모이게 홍보를 하겠다. 시청 건너편에 있는 시의회에 최대한 사람들이 가도록 모이도록 하고 시간이 없거나 장소가 없거나 촉박해서 못 갖는 사람은 어떻게 주말에 하도록 뭐 후보들하고 민주당하고 선관위하고 이렇게 뭐 합의를 해서 한 번 더 하면 되지 않겠느냐 요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개새끼들이 어떻게 했나 하면은 촛불 광장에서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 안 되니까 너무 가깝다고 해서 시의회 투표장을 오늘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이 미친놈들이 아니 진짜가 그나마 제일 가까운데 좀 모여서 해보자 했더니 거기를 폐쇄시켜버렸어. 홈페이지에서 그 선거인 그쪽에서 중구에 있는 그 시의회 그 제일 가까운 그나마 광화문에서 걸어서 좀 가면 갈 수 있는 그곳을 오늘 폐쇄시켰어요. 오늘 이것들이 개돼지로도 뭐 아니고 이걸 개돼지로 알면은 이 짓은 못해요. 이것들이. 저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공유가 되면서 사실 이렇게 조직이 된 게 좀 있거든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저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돼서 이제 오신 건데 윤익김 씨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셔서 온 거고 제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봤거든요. 정확한 부분은 사실 그것이 선거법상 어느 부분에 저촉이 되는지는 저도 잘 알지를 못해요. 사실. 근데 분명한 것은 다른 기사를 봤을 때 특정 전화번호로 선거 대선 경선, 민주당 경선에 등록을 하신 것을 확인을 하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그 메시지를 내가 받았다면 어떤 누군가가
내가 대선 경선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정 다수한테 뿌린 게 아니고 랜덤으로 뿌린 게 아니고 특정인을 지칭해서 딱 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대선 경선에 지금 200만 명이 등록됐다 그러는데 그 200만 명의 전화번호가 다 유출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얘기죠. 그건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하다못해 개인 정보를 함부로 옆 사람한테 알려줘도 법에 걸려요. 벌금형을 맞는데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국민 경선 아닙니까? 맞습니다.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에 200만 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데이터가 유출이 됐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요. 부산, 광주, 전주, 서울에서 저한테 다 왔어요. 기사 그 캡처된 것, 캡처된 부분들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문제힘, 문제힘이라는 뭐지 그 카톡방인가? 카톡방이죠? 단톡방인가? 뭐 하여튼 카톡으로 왔어요. 이름을 기억해요. 문제힘. 그 전화번호도 일치하고. 과연 그 전화번호를 어느 누구한테 알려줬냐 이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일이 아니네요. 200만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소가 어떤 사람한테 건너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저 메시지 받아보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죠? 받으셨죠? 여기에도 많다니까요. 문체부 블랙리스트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거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기록이 될 만한 범죄입니다. 절대로 묵과할 수 없고 민주당은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덮으려고 한다면 오늘 여기 한 100명 정도 모이셨는데 다음에 장담하건대 1000명 됩니다. 그 다음에는 10,000명 되고. 자, 다음 분 발언해 주십시오. 네, 오십시오. 탈당할 거야 나.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온 유동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보시는데. 다들 그렇겠지만 저는 정치 관심 정말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온 거는 공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바로. 맞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것이 항상 말하는 게 공정성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공정하게 투표하고 처음 일정대로 진행을 해달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정치인이라는 사람에게 그래도 신뢰가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저는 제 시간을 내서 처음으로 이런 자리에도 와봤고 심지어 경선 참여도 제가 어떻게 해서 80명 이상이나 등록시켰습니다. 근데 이러한 열망이 저희는 저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물론 어떻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걸 시작으로 정말로 다음엔 더 커지고 저들도 함부로 못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이 오늘 꼭 저희는 더 주변 분들을 다독여 주셔서 선거에 꼭 참여하게 경선에 꼭 참여해서 저희는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승부하고 만약에 그게 정정당당하다면 저희는 승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만약에 단 일말의 의혹이 있다면 특검이든 어떤 거를 해서라도 그걸 해소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변치 않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토록 우리 국민들은 준법 정신이 뛰어난데 저 기득권이라고 일컬어지는 몇몇 부류들은 법 위에 살죠.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법을 이용하려 합니다. 오로지 우리들만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아이들한테 법 잘 지키라고 교육을 시키죠. 법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봐요. 결국 개돼지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가난해져요. 우리가 그걸 바꾸려고 하면은 뭔가 복잡해져요. 뭔가 헷갈려지고 뭔가 막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서 여기를 몰려 나온 거 아닙니까? 나는 사람이다. 와 잘생겼다.
전부터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 방송을 파이팅! 하지 마세요. 주권자로 왔습니다. 유권자로 왔다고 그랬어요. 유권자로. 괜찮아. 아, 죄송합니다. 걸리나? 네, 이모 씨. 그냥 민주당에 놀러 온 김포에 살고 있는 최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44살 먹도록 부모님 따라서 그냥 1번 찍으라고 하면 1번 찍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사실 되게 무지하게 살았었는데 요번에 박근혜가 굉장히 큰일을 해주셔서 저희가 많이 똑똑해지기도 했고 저희 같은 사람이 이제 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굉장히 혁혁한 공헌을 세운 분이 맞아요, 오늘 맞습니다. 검찰에 출두하셨는데 하나 잘했죠. 하나. 네. 저 같은 사람이 깨어난 거 보면 여기 대부분이 다 저와 비슷한 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상식적인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든지 글쎄 말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저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무관심이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국민은 그냥 우리들이 시키기로 하기만 하면 되고 니네들은 우리가 시키는 질서 안에서 니들은 먹고 살기만 해. 밥은 먹고 살도 해줄게. 맨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치인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본 정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사모의 그 수십 년간 자기네들 기득권을 차오던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태극기 들고 나와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와서 자기들을 맞다고 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기득권 측의 민낯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울분에 차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3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방송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3주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드리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제가 그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속고 산 게 너무 속상했고 제가 억울해서 시작을 했고 나중에 어차피 이 세상은 저희도 살아갈 세상이지만 저희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그들이 조금 더 공정하고 깨끗한 나라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광화문에 맨날 나오고 이렇게 추운 데 나와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이렇게 힘든 겁니까? 민주당도 제발 좀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주당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재명 하나 보고 여기 온 사람입니다. 한 사람 강원 한 사람만 보고 온 사람입니다. 네. 괜찮아. 죄송합니다. 하도 방송할 때 그 사람 얘기를 해갖고. 진짜? 그리고 그 이가 있는데도 도움이 안 돼. 그 이시 있는데도. 걸려가면 변호 선임비전 이렇게 보내주세요. SNS는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계속 얘기하세요. SNS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사람 지금까지 20년 과정에서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듯이 잠깐만요. 이 양반이 최 씨니까 잡혀가면 저도 같이 갈게요. 최 씨랑 저도 됐습니다. 최인호 씨하고 이렇게 해서 나이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과정으로서 여기까지 왔듯이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감시 계속 해야 되고 맞습니다. 저는 만약에 누군가 그가 대통령이 된다라면 저는 감시 방송을 계속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나랑 공약이 제대로 맞아가는지 저는 방송 계속 할 거고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민주당이 말한 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확인 잘 하시고 체크하시고 감시하시고 그래서 만에 하나 저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대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저희들 반드시 일어나서 저들의 나쁜 의혹을 깨부셔야 합니다. 그래서 감시하는 서로의 저들이 잘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주의 있게 관심 갖고 저도 계속 지켜보면서 방송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약간 좀 이상한 소리라고 욕하지 마시고 저 마음의 소리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제가 좀 누구신데가 좀 비슷하게 됐죠. 다 우리 국민들이고 후보자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그 시작이 이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 다시 어린아이의 동심, 그
깨끗한 마음 지금 다들 자기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만 지금 표시했는데 저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에 지금 그 호소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후보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유권자분 모두가 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짜 새로운 나라, 남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러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되길 좀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 앞에 쓴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또 다음 분 없으세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 당장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투표를 하겠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못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맞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알고 있는 사람은 하겠지만 여기 많이 신청한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못하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갖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내일도 한 사람을 하고 또 토요일은 원래대로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성토만 한다고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절대 듣질 않으니까. 근데 촛불 집회에서도 느껴본 거지만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은 약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뭉치면은 걔들 꼼짝할 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알려서 우리가 뭐 누구를 찍자는 게 아니라 공정한 투표를 갖다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게 목적이니까. 맞습니다. 토요일이든 아니면 그 다음이든 투표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경선이 끝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힘을 갖다가 아까 말씀대로 뭐 촛불 집회 거의 하는 사람들하고도 연합해도 좋고 많은 사람이 꼭 이거 갖다 공정하게 좀 해달라고 힘을 합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 저는 잘 못하지만 힘은 못할 수 있지만 이렇게 힘 있는 분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대규모 집회를 가져서 민주당이 지금 좀 정말 이상해요 지금. 절대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변하고 그대로 끌고 나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여기서 그냥 잠깐 모여서 끝나지 말고, 그러니까 개인은 진짜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뭉치게 해서 누구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일단 참석을 할 거고 더 알려지기만 한다면은 적어도 간단히 한 10만 명 정도만 민주당 앞에서 할 수가 있어도 꼼짝도 못 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걸 여기서 여기 좀 아까 말씀드린 좀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잘 이렇게 힘을 모아서 꼭 이거 꼭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2차로 또 여기서 또 모이는 건 어때요? 네, 그러시죠. 네. 저 내일 여기로 다시 모실 분 손 한번 항상 한번 이렇게 만서. 어쨌든 예쁜 언니도 와서 여러분. 얘기 좀 해요. 예쁜 언니 얘기 좀 해봐요. 일로 와봐. 네, 잠시만. 촛불을 민주당이 켰었나요? 예쁜 언니 일로 와봐. 광화문 촛불이 민주당이 켰었나요? 태진행동이 켰었나요? 그러면 민주당이 없으면 촛불이 다시 타지 못합니까? 태진행동이 없으면 촛불이 없어집니까? 우리가 다시 키면 됩니다. 정 안 되면 광장에서 대통령 후보 만들어서 새로운 대통령 후보 만들어서 저 4명 다 빼고 우리들의 대표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왔고요. 인천에서 애 둘 엄마고요. 말도 안 돼.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대선 때 이기고서도 진 선거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투표보다 개표가 더 중요한데 이게 또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 되게 부정확하고 투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왜 광화문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번엔 진짜 직접 민주주의가 될 건가 보다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광화문에서 하는 것도 안 하겠다 그러고 평일에 그것도 6시까지만 한다는 거? 이거는 그러면 직장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번에 지금 경선 참여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만 투표하겠다 이겁니까?
그렇지. 그렇게 보입니다. 네, 형식적으로만 투표하고 이게 민주당에서 이기는 사람이 지금 뭐 대통령으로 된다고 지금 다들 이렇게 막 알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끝까지. 예,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희 진짜 당신들도 장담 못하게끔 그런 그런 판으로 돌아가게끔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지금 공고를 하고 이 민주당의 이런 경선이 언제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될 거라고 어디 투표소에서 갈 거라고 진짜 국민들이 모두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내일 또 여기서 오실 수 있는 분들 더 오시고요. 여기서 또 더 모여가지고 관철시켜서 토요일 날도 토요일 날도 현장 투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좀 관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네. 샌더슨이 대통령 연설할 때 미국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두 개의 당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당 독재 국가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아니라 공화당. 미국에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은 사실은 색깔만 약간 다른 하나의 당일 뿐이다. 우리나라도 당은 여러 개가 있지만 다당제 국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당이 하나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민주당과 저 옆에 있는 뭐 이름도 몰라. 뭔 당, 뭐 한국당, 뭔 당, 족보도 하도 복잡해서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어쨌건 다 똑같아요. 이름만 바꾸는 거야.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자, 다음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소개부터 하면은 네이버 블로그 조금은 삐딱한 시선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조금은 삐딱한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그 유니킴님하고 그다음에 최인호 선생님하고 이렇게 동영상 보시면은 그 밑에 댓글 쫙 해가지고 뭐라는 사람이 댓글 많이 다니는 사람이 접니다. 문재인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온갖 비리 30몇 개까지 비리 다 이렇게 해서 쏘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하나 오늘 뭔가 우리가 요구할 게 딱 하나 결론이지만 아까 방금 전에 분이 말씀하신 토요일 광장에서 투표를 해야겠다라는 것 반드시 관철시켜야 됩니다. 내일 투표는 내일 투표대로 하고 촛불 광장 투표는 촛불 광장 투표대로 또 해야 된다.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광화문 촛불 광장에 1차서부터 20차 플러스 한 저기 여의도에서 정의당 할 때도 나왔고 한 23차 정도 출석을 한 사람입니다. 개근상입니다. 바로 여기 앞에 제가 이제 올해 환갑을 맞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70 되신 저희 아내 형님도 같이 와 계십니다. 분당에서 오셨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지금 드냐 하면은 지금 방금 전에도 이렇게 사회 보시는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참 작년 말에 퇴직을 해서 요즘 하루 온종일 인터넷하고 유튜브하고 그러니까 저보다 정보가 더 정확하신 분 없으실 거예요. 뭐 누구 아들 특혜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뉴포커스인가 거기서 신문 기사 난 거 전북대 어떤 거 있는데 많이 오셔가지고 정보를 좀 많이 찾아보시고 지금 무슨 당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다만 색깔만 달리하고 어떤 놈이 더 나쁘고 어떤 놈이 덜 나쁘고 요 정도지 똑같은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촛불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3번만 외치고 가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촛불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감사합니다. 아주 멋있으십니다. 또 뭐 하실 분 광화문에 없으세요? 100만 명 안 부럽네. 주최 책 여기 5만이네. 하겠습니다. 네. 주최 5만. 모자이크 처리 얼굴을. 저를 알아보면 안 되기 때문에 모자이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릴 때 제가 봤던 동화책에는요, 착한 사람은 착하게 멋지게 부자가 되고요, 나쁜 놈은 처단해서 벌 받아서 지옥에 간다고 배웠습니다. 전 그걸 들으면서, 그걸 보면서,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야, 행복할 거야 하고 룰루랄라 하고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자, 대학교 가서 봤더니요, 세상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왜? 제가 몰랐던 역사를 봤습니다. 자, 어릴 때 봤던 3.1절은 봤던 그 뭐죠? 영화 나오죠? 3.1절만 되면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유관순 누나의 10살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어. 그래! 우리나라는 정말 멋있는 나라야! 하고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학에 갔더니 기존의 독재자들은 결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 독립을 위해서 위하지 않았고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5.18 광주 항쟁에서 있었던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너무 슬펐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동화책에서 본 나라는 이게 아닌데 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5월 항쟁도 일어났고요. 그래서 있었죠. 87년도에.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독재자로부터 벗어난 줄 알고 이제 앞으로 행복한 나라가 될 거야 하고 룰루랄라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태까지 정치 관심 없었고요.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 전에 노태우 될 때요, 부정선거 할까봐 감시단도 했습니다. 자, 철모를 때 정의감에 불타서 멋진 나라 만들고자 제가 독재 정권인 전두환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멋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감시단 했거든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누가 됐죠? 전두환 다음에? 노태우 됐습니다. 자, 그 노태우 때문에 저 잘렸습니다. 제 인생 망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직업을 잃었습니다. 너무 슬프죠? 네,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든 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와서 전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줄 알고요. 그때부터 너무너무 열심히 제 앞길만 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그 사이에 많은 당들이 이름을 바꾸고 막 이래서 무슨 당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맞아요. 네, 무슨 당이 맨날 바뀌어. 근데 나는 얘가 여당인지 얘가 야당인지 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편해서 애기 어릴 때 뭐 정치에 관심 있습니까? 지금 오늘 애 기저귀 갈고 내 시어머니 시댁 챙기고 남편 챙기고 내 생활하고 이러면 10년 금방 갑니다. 맞습니다. 자, 10년 후에 보니까 대통령을 뽑으면 잘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줄 알고 10년을 보내고 딱 눈 떴더니 박근혜라는 사람이 나라를 홀랑 말아먹었는데 이명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요, 이명박 때 잘하고 있나봐. 4대가 잘하는데 왜 쟤는 데모를 하지? 무슨 일이지? 이러고 보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박근혜랑 이명박이 이 나라를 홀랑 말아먹었고 김대중 노무현조차도 민주주의를 정착시키지 못했다는 걸 알고 분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이 바보가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무관심한 저 자신을 반성하면서 전 매일 밤마다 저는 역사 공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저는 좀 아무 방송도 이제 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연속극 안 본 지 오래 했습니다. 재미없습니다.
매일 새로 나오는 이 코미디 같은 세상을 보는데 무슨 코미디가 재밌습니까?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모자이크가 안 돼. 이제는 국민이 멋진 이 나라를 책임질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머슴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정치권 국회의원도 우리가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리인이기 때문에 머슴처럼 일하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국민을 위해서, 우리 미래의 자녀를 위해서 노력해줬으면 좋겠고요.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때 썩은 것들이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오랜 기간 자기 뱃속을 채우다 보니까 국민이 폭동이 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렇게 지켜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됐냐면요, 국민 때문에 유지된 겁니다. 맞습니다. 부패한 정권들은 절대 이 나라를 유지한 게 아니라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었어. 맞습니다. 먹었습니다. 아주 홀랑 팔아먹으려다 들켰죠 이번에. 네. 하마터면 진짜 홀랑 말아먹을 뻔한 걸 확 그걸 알고 있는 정의로운 사람들의 작은 노력들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만약 그분들이 눈을 감고 귀를 감고 자신의 또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함께 그것에 동참했다면 지금 글쎄요, 우리나라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 저 비참입니다. 요즘 애 안 낳죠? 우리 아이들도 장가 안 갈 것 같아요. 네, 애 안 낳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왜 슬펐냐면 또 이렇게 열심히 동화책 속에 나오는 나라처럼 행복할 줄 알았던 이 나라가 무관심 속에서 제가 방황하는 사이에 이렇게 개편된 나를 원망하고 반성하면서 아 리듬 끊겼네. 저도 그랬습니다. 반성하면서 반성했다. 네, 이제 다른 나라를 만들려고요. 그러려면 이 정치인들, 썩은 정치인들 도려내기 위해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부정한 선거 더 이상은 용납 못한다. 국민의 눈과 귀는 반짝 띄었으니까 이제 부정 선거 없다. 더 이상 부정선거 없습니다. 더 이상 부정선거 없다. 저희가 요구하는 이 사항들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촛불은 제 의지와 무관하게 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내일 2배, 3배 이상 타오를 것이고 나중에 이 지역이 불바다가 될 거예요. 여의도 전체가 불바다로 되겠죠? 민주주의는 개기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학교 가면 선생님 말 잘 들어. 크면은 군대 가서는 고참 말 잘 들어. 사회에서는 직장 상사 말 잘 들어야 돼. 항상 강요만을 그러니까 배우는 것을 강요받았죠. 질서에 복종하는 것을 강요받고 살았어요. 한 번도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개겨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사회에 질문을 던질 줄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패션 마크를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당한테. 왜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데 바로 그 전날 통보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의 참정권은 대통령 후보 4명 그들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해야만 하는가? 너희들이 주인인지 우리들이 주인인지 이 여의도에서 끝장을 한번 보자.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우린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시에서 온 40대 운반입니다. 제가 7시부터 9시까지 일하는 거 어저께 밤에 보고 꼭 와야 되겠다 하다가 8시 좀 늦게 좀 넘어서 도착했어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어떤 거냐면은 사실 저희가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냥 경선은 사실 100명 중에서 우리 시민들 100명 중에서 5% 이내가 동참하잖아요. 참여해서 사실 그러니까 소수의 지지자가 적극적인 지지자가 많은 사람이 확률이 훨씬 높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 주위에서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그 적극적인 이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부정선거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원칙대로만 이거 투개표가 된다면 어느 후보가 되리라는 거는 사실 자명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만에 하나 저는 한 70%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30%가 또 안 될 수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30%라도 저희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안 돼서 다른 후보가 된다면 승복해야죠.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근데 암울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확률이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70% 80%가 된다면 그건 진짜 좀 확률이 엄청 높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진짜 이게 AR에서 조작할 수가 있구나. 근데 저는 어저께 그걸 그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 얘기를 듣고 ARS가 조작이 된다면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열심히 끌어모을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제가 이제 그쪽이 좀 비전문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 신청할 때 경선에 신청하겠다고 신청하면은 모바일 핸드폰으로 오잖아요. 기간은 신청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 받잖아요. 그렇듯이 이걸 했을 때 뭐 1번 후보에게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 없을까요? 그걸 제의안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공급이 그렇게 된다면은 ARS 조작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노력의 문제라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면 그거 안 된다고 하면은 아니요 번거롭다. 근데 정말 투명하게 하자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지금이 2017년도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제안을 좀 이렇게 강력하게 저희들이 누군가 이제 캠프랑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하면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한 사람의 힘은 작지만 모이면은 사실 정치는 주권자가 하는 거잖아요. 네? 정치는 시민 국민이 하는 거라는 생각이 최근에 와서 이제 이게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게 이게 맞았는데 왜 우리는 그때는 그냥 그걸 그냥 공부라고만 생각을 했지? 근데 사실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좀 더 적극적이신, 더 체계적인 적극적이신 분들이 유튜브에 올려주시고 이러면은 저희들이 또 동참하고 또 언제 모이라고 하면은 모일 수 있고 또 연결된 사람도 연결하고 그렇게 좀 뭉쳐가지고 또 이제 촛불을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일 이 자리에 집회 신고는 안 돼 있지만 다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모이고 이 방송을 개인 방송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보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들과 뜻이 같다면은 여의도 국회 민주당사 앞으로 7시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실 때 핸드폰 충전기 꼭 서브 충전기 갖고 오시고 맞습니다. 촛불 하나. 그 다음에 이거 형님 이거 얼마 저 메가폰. 얼마요? 46,000원이래요. 이거 하나씩 힘 짜서 좀 사갖고 옵시다. 왜냐면 여기에 1,000명이 모인다 한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토론은 요 정도가 적당하지 10,000명을 모아놓고 한 사람이 떠드는 건 토론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쪼개서 자기 의견을 한 번씩 골고루 돌아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룹들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토론을 해나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정을 여기서 지지한다고 말을 하면 네 알아요. 네. 안 되면서 왜 여기서 이름을 막 그렇게 하고 그러게 말이야. 대행 공포증을 무릅쓰고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한창 기다렸어요. 정말 긴장되고 많이 떨립니다. 근데 저는 광화문에도 자주 나가고 여러 가지 집회에도 많이 나갔지만 오늘 이 여의도의 이 우리의 현장이 매우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현장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역사는 우연적인 요소와 즉흥적인 요소에 의해 매우 중차대하게 결정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모임 오늘의 집회가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 현실 속에서 부딪히고 생산적인 직접 민주주의의 미래의 밝은 역사로 나아가는 엄청난 발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불러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차대한 그 무엇이라는 느낌은 확실히 저의 대퇴부를 강타합니다. 작은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서 정원 비평 강의는 경제학, 철학, 역사, 정치를 망라해서 이 여의도의 광장에서 월스트리트의 이상한 배불뚝이 지적 철학자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알차게 대한민국의 모든 것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강연하고 교호하고 함께 상생하는 그런 강의들을 계속해 나가고 싶은데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광장에서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예. 자, 뭐 우리들이 대통령 저는 하자, 우리들이. 이거를 꼭 얘기를 해달라고 저기 뭐 저한테 주셨는데 그 뭐 무슨 콜센터에 그 이메일하고 휴대전화하고 후보에게 전하는 말을 남기면은 그쪽에서 아, 이 사람이 나를 찍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중에 그 추적 뭐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쪽 부분에 이제 그 뭐 홈페이지에 이런 데다가 이제 뭐 남겨달라는 얘기를 본인이 안 하고 나보고 하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제가 이제 시키는 대로 예 이렇게 요렇게 이제 이쪽에 해가지고 뭐 이게 남기면은 그쪽에다 뭐 이렇게 자료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저 잠깐만 하면은 저는 그 뭐고 지금 그 최인호 선생님께서 최 교수께서 하는 게 숨기면은 나쁜 놈이고 투명하면은 이제 그 믿을 만하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체결되었는 조약 중에서 하나도 공표가 안 되는 것이 뭐고 하면은 한중 FTA거든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그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FTA가 맞는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 무슨 건가 하면은 그 한중 FTA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노동자하고 이제 그 노동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중국 사람 그 한중 FTA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마치 내국인처럼 한국의 마음대로 취직을 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마치 내국처럼 중국에 무관세로 그 물건을 팔 수 있다. 이게 이제 한중 FTA니까 그러면은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데서는 세금 없이 중국에다가 파니까 훨씬 경쟁력이 있고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걔들이 이제 그냥 뭐 한중 FTA를 하는 게 그것도 주는 게 있고 있으면 받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걔들은 그 자기들이 팔았는 것만큼 우리나라에 와 그 노동자를 이제 보내서 취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한중 FTA가 그 체결될 지역 그 즈음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보고서들이 되었는데 그때 나왔는 그 보고서가 삼성에서 했는 보고서입니다. 뭐 1,000만 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해야지만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한국에 대하여 그
이렇게 산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가 대통령 책상 위에 올라가서 그게 그대로 결정에 이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우리가 얼마나 팔았느냐 하면은 이게 체결되었을 당시만 해도 그래도 삼성 핸드폰이 중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고 현대 자동차가 꽤 잘 팔리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거 체결날 후에 뒤집어졌죠, 그죠? 그래서 삼성 핸드폰이 중국에서 10위권 간으로 밀려버렸고 자동차도 없고 전부 경쟁력은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우리는 물건을 별로 못 팔고 있는데 중국의 이제 싼 인력은 한국에 무제한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싼 인력이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현상이 생겼나 하면은 노조가 무력화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이제 버팅기는 거지. 너것들이 우리가 기술이 있는데 너가 이제 월급 안 올려주면 어떻게 할 건데 뭐 5% 올려달라 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쪽에서 반대로 하는 거죠. 그 월급 5% 안 깎으면은 그 밑에 이제 그 연계되는 회사 이제 세컨밴드나 뭐 이렇게 이제 자회사가 아니죠, 그죠? 예예. 그 협력 회사에서 이제 그것을 해서 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서 월급을 계속 다운시킬 거니까 그러니까 노조를 무력화시켜고 월급을 외국인들하고 경쟁을 시켜서 월급을 반띵을 시켰고요. 그때 체결했을 때 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복지를 반띵을 시켰어요. 그런데 보통 대만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자국민을 외국인하고 월급 경쟁을 안 시켜요. 그 월급을 국내 자국민만큼 외국인도 월급을 그만큼 주고 난 다음에 그 받는 월급에 대해서 외국인들한테 세금을 70% 받아서 그 외국인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는 내국인한테 복지로 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내국인을 국내 자국민을 그 외국인하고 일자리 경쟁을 시켜서 자국민의 그 임금과 복지를 계속해서 일자리도 없애고 임금도 나누고 복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대기업은 계속해서 이제 이익을 보고 노동자는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건데 이 부분을 일반인한테 하나도 알리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뭐라고 하면은 우리는 간단하게 해요. 너희 나라한테 우리 그 뭐고 관광객들 하나도 못 가게 막아버리겠다 이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예금공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에서 돈 벌어가는 조선족하고 중국 애들 전부 다 송금 다 금지시켜버릴까? 1년에 26억씩 갖다가 쳐바르는 거 그쪽에 송금하는 거 우리 다 금지시켜버릴까 하면은 우리가 훨씬 더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중국하고 이렇게 해서 네가 더 손해보나 내가 더 손해보냐 할 거는 없는데 일단 정확하게 우리의 이익을 이제 위해서는 그 다음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판단력이 정확했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 보고서를 그대로 믿었고 삼성에 매수되었는 걸로 보였는 안희정이라든지 이광재라든지 문재인이라든지 그런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너무 편파적으로 삼성에 했다는 건데 우리도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었으면 하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지지하는 후보한테 했는 얘기는 우리도 미국처럼 한중 FTA를 재협상해라 이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영등포 경찰서 가서 신고를 했는데 48시간 안에 원래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이제 못했거든요. 좀 전에 이제 정복과장님하고 합의를 봤어요.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다 잡아갈래. 농담이고요. 허락해 주셨으니까 내일도 가서 경찰이 갔다. 제가 어떻게 쇼부를 볼 테니까
그 대신 약속은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9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이만 해산하고 내일 7시에 다시 모입시다. 잠깐만. 구호를 한번 해주세요.